한 주 동안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말말 한 자리에 모아서 정리해봅니다. 금주의 말말말. 시사인 김동인 기자 그리고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이봉우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금주의 말말말도 유튜브에서 지금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을 검색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저희 모습 직접 보실 수도 있고요. 댓글로 참여도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인 기자가 준비한 말부터 들어볼까요?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말입니다. 우선 들어보시죠. 네. 부디 도와주십시오. 국민에게 사랑받는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저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86 세대 중에서도 당장 다 은퇴라 이런 그림을 생각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특정 집단이 좌지우지하게 되는 정당이 팬덤 정당이라고 좀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문자로 이렇게 욕설을 날린다거나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정당이 좀 팬덤 정당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 당은 앞으로 이제 팬덤 정치와 결별하고 이제 대중 정치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이야기인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들으신 내용은 5월 24일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긴급 기자회견 발언과 또 오늘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남긴 말입니다.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이제 팬덤 정치와의 결별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중정당으로 유권자의 신임을 얻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했고 24일 처음 그 기자회견을 열고 그 다음날 비대위 회의에서도 관련 발언을 남기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당내에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586 용태론에 대해서 당내 반발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한 좀 다양한 의견들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업에서도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명예퇴직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을 내보낼 때 굉장히 존중하고 예우하고 명예퇴직 수당도 막 줘서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갑자기 불쑥이 너희 나가라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폭력적이고 위압적이에요. 공감대도 못하고. 저는 사과 때문에 당연히 지금 선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사과하게 만든 당의 현실 때문에 선거가 힘든 거라고 보거든요. 이전에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그 사과의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다 이전에도 있어 봤었던 이야기예요. 이해찬 당대표도 사과를 했고요. 송영길 대표도 사과했고 이재명 후보도 대통령 선거 기간에 위성정당 관련해서도 사과를 하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했다는 이유로 당내에 엄청난 분란이 막 만들어지는 것처럼 외부 으로 보도되게 되는 저는 이 상황이 더 우려스럽다는 생각. 근데 같은 민주당 의원의 목소리인데 한 의원은 박 위원장의 발언이 폭력적이고 위압적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다른 의원은 박지원 위원장에게 당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런 반응이네요. 그렇습니다. 먼저 들으신 내용은 어제 김남국 의원이 CBS 라디오에서 남긴 말이고요. 두 번째 발언은 박용진 의원이 오늘 CBS 라디오에서 남긴 말입니다. 의원들 사이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긴 합니다. 일단 시기상으로 지금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덮어놓고 용태론을 제기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주장이 일단 있고요. 그런데 이제 박 위원장에게만 책임을 묻고 지금 근본적인 반성을 하는 게 물론 좀 거친 방식이긴 했지만 이 문제의식 자체가 과연 나쁜 거였냐 이런 반발들도 있는 거죠.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갈등도 부각되고 있는데 비공개 회의에서 책상을 쳤다든지 이게 지도부냐라고 했다든지 그러면서 박지원 위원장이 그럴 거면은 이제 왜 나를 데려왔느냐라고 대응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내홍이라는 단어로 사실 간단하게 보도가 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그 대중정당의 그 방향성과 철학에 대한 문제들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크게 터뜨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핵심 메시지는 틀린 게 없지만 좀 시기가 아쉽다는 반응도 있는데요. 관련한 또 반응도 하나 들어보시죠. 그 뜻과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충분히 당내에서 논의하고 동의를 구하고 하는 그런 절차, TPO 같은 것들이 좀 안 맞는 게 조금 아쉽다. 만약에 제가 비대위가 계속 열려가지고 옆에 함께 있었더라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조언을 하고 또 만약에 어저께와 같은 그런 파열음이 그런 것이 사실이었다면 일단은 중재는 좀 했겠지만 결국은 비록 설익었지만 그래도 대의에 맞았기 때문에 결국은 박 위원장 편을 들었을 겁니다.
네, 지금 뭐 TPO라는 영어 약자가 나왔는데 네. 뭐 시간, 장소, 상황 의미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MBC 라디오에 출연한 조응천 의원의 의견인데요. 예. 한마디로 설익은 의견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뭐 대의는 맞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민주당이 지금 어떤 정치적으로 보면 세련되게 미리 좀 합의도 하고 언제쯤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며 그다음에 그에 따른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보통 정치권에서는 시나리오를 좀 짜고 운영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기성정치의 문법일 수 있겠죠. 그런데 20대 청년을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올려놓고 그 공동 비대위원장이 기본적인 정치 철학을 우리가 옛날부터 가졌어야 되는 것들, 특히나 뭐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거나 이런 미뤄왔던 문제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대로 선거 치러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의 본질성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뭐 충분히 공감할 수는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어떤 양쪽의 의견 대립이라기보다는 예. 상당히 좀 스펙트럼이 넓은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김도인 기자께서 보도 말씀도 하셨는데 예. 제가 이 박지원 위원장 사과 관련 보도를 보다가 굉장히 과격하고 재미있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봤던 사례 중에 네. 윤호중 위원장 등 이 당내 중진이 박지원 위원장을 진압했다라는 표현도 났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언론 그런 보도가 표현 썼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반발하는 반응이 나오니까 예. 내용을 네. 주로 내분 위주로 중계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재밌게 하려다 보면 과격한 표현들이 나와요. 아하. 자중질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나오고 예. 진압했다는 표현도 나오는데 방금 김도인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박지원 위원장의 사과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를 정치권뿐만이 아니고 언론도 너무 그 내분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뭐 차별금지법 같이 그러네요. 박지원 위원장이 그동안 네. 좀 강조해왔던 부분들, 정치가 잃어버렸던 부분들, 예. 예를 들어서 이번 사과문 안에 당내 성비, 성폭력 이런 문제들 보도에서 언급이 잘 안 돼요. 무슨 말 했는지. 너무 지금 내용에만 좀 중계하는 보도 양상도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김도인 기자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뭐 갈등 이것으로 다 덮을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질문. 네.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왜 자기가 한 말을 안 지키느냐, 뒤집느냐, 그다음에 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느냐, 네. 내로남불하냐. 뭐 이거 젊은 감각으로 그대로 얘기한 것인데 이것들에 대해서 하는 깊은 논의는 왜 없는지 이건 좀 아쉽긴 하네요. 네. 다음 말은 어떤 겁니까? 네. 지방선거 그리고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요. 네. 선거를 앞둔 주요 주자들의 말말말 모아봤습니다. 먼저 이번에 지면 정치 생활 끝이라며 손으로 목을 긁는 동작을 한 유세 영상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정말로 절박하고 중요하다는 점들을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좀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정말 꼭 투표해달라, 민주당에게 기회를 달라 이 말씀을 절박하게 드린 것이죠. 당 지지율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전혀 뭐 저에 대한 선거도 낙관하기 어렵죠. 정말 이게 살얼음판 걷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엄중한 상황이다. 후보님, 이준석 예. 대표가 개항을 예. 해 선거 운동원으로 등록됐다는 이야기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2심 전심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선거운동으로 등록해달라까지 요청은 안 했고요. 저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선거 전에 10번 오시겠다. 그런데 지금 사실 2번밖에 못 왔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내일부터 이제 와야 10번이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네. 선거운동으로 등록까지는 제가 할는지 사실 몰랐습니다. 네, 지방선거만큼 뜨거운 선거 현장.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된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집중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내용은 MBC 뉴스데스크와 어제 인터뷰한 이재명 후보의 말이었고요. 예. 이 두 번째 말은 상대방인 윤영선 후보의 뉴스아이키 출연 음성입니다. 현재 이재명 후보가 처음에는 인천 전역도 돌고 서울도 돌고 경기도 돌고 하면서 선거 지원하고 계양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수도권 전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림이었는데 그랬죠. 지금 지지율 격차가 조금 좁혀진 것 같은 이 여론조사들이 나오면서 네. 현재로서 지금 계양을 선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하. 그 내용에도 나오지만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계양을 윤형선 후보의 선거 운동으로 등록한 것 이것도 좀 화제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손 하나로도 돕겠다라는 의도도 있겠지만 예. 중요한 건 이재명 후보를 꺾는다는 건 단순히 한 석을 얻는다라는 효과 이상의 이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 전체가
이 개항을 선거를 지원해주는 그림이 되고 있습니다. 미니대선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니대선. 네. 네. 그래서 원내대책회의를 지금 개항을 지역구 사무실에서 오늘 개최를 했고요. 네. 지방선거 가야 될 곳도 많은데 이 특정 지역구 특히나 보궐선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은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리고 또 경기도지사 선거 역시 상당히 좀 관심을 끌고 있고요. 격전지 중에 격전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치열한 양측 간의 논쟁, 뭐 말다툼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 한 가지 문제가 가장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네. 관련 음성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영방송 보도 내용입니다. 검사가 공채과정 A 추천을 인하여 내에 있습니다. 시댁 쪽에서 책임다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차에 합격을 했습니다. 청탁 내지는 요청한 사실, 또 거짓말한 사실에 대해서 해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청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청탁을 할 때 이 사람 능력 안 되면 떨어뜨리라고 하는 청탁이 있나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런 청탁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 민주당 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 정부에 있던 사람이었고요. 아마 수사가 저를 가만 놔두지 않았을 겁니다. 네, 관련한 음성인데요. 네. 지금 특히나 김은혜 후보의 KT 재직 시절에 어떤 인사청탁 의혹 문제가 특히나 이번 선거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제가 그 주요 주자들의 이제 단톡방, 알림방 같은 데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러세요? 네, 그러면 잠입해 계시군요. 아니요. 어쨌든 네. 취재를 해야 되니까. 공식적이죠. 그런데 항상 김동연 후보방과 그 김은혜 후보방 알림방은 네. 늘 갑자기 좀 핸드폰을 안 보고 있으면 한 100개씩 쌓여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치열하게 논평도 많이 내고 자료도 뜨겁네요. 많이 내고 굉장히 뜨거운 선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말로 넘어가죠. 이봉우 연구원 어떤 말 준비하셨습니까? 네, 질문은 자국 대통령에게 하나씩만 하자. 네, 이게 바로 21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의 규칙인데요. 네, 조금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연합뉴스 음성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양국 대통령께서 질의할 기자를 직접 지목을 하실 텐데요. 먼저 한국 기자가 한국 대통령께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을 원하시는 기자분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다음은 미국 기자가 미국 대통령께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번엔 다시 한국 기자의 질문을 한 분 더 받겠습니다. 근데 질문은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 다시 미국 기자분들이 미국 대통령께 질문하는 시간인데요. 또 이번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질문은 하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사회자가 계속 한국 기자는 한국 대통령에게, 미국 기자는 미국 대통령에게만 질문을 해달라, 질문을 하나만 해달라. 계속 강조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강인선 대변인이 네. 이날 이제 기자회견 사회도 보면서 진행을 한 것인데 이 기자회견 방식을 공지를 했습니다. 근데 방금 들으신 바대로 한국, 미국 이렇게 번갈아서 한국 2명, 미국 2명, 총 4명의 기자 질문을 하게 짜여 있는데 네. 이례적이게도 자국 대통령에게 질문을 해라. 자국 대통령에게만. 예. 네, 그러니까 미국 기자 미국 대통령에게만, 한국 기자는 한국 대통령에게만 네. 하라고 규칙이 내려간 겁니다. 굉장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보통 이런 공식적인 기자회견, 특히 정부가 나선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질문지를 미리 받는다거나, 그러니까 질문을 미리 정해놓는다거나, 질문할 기자를 미리 선정해놓는다, 이런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논란이 된 경우들도 있죠. 예. 그런데 이것처럼 심지어 이제 해외 정상과 만나는 자리에서 자국 대통령에게만 질문을 해달라는 경우는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 기자들은 그 규칙대로 했는데, 그러니까 네. 윤 대통령에게만 질문을 한 거죠. 네. 근데 미국 기자 2명은 모두 두 대통령에게 모두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예. 농담으로 네. 그 미국 기자에게 질문을 하나만 할 수 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농담을 던져서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는데 예. 혹시 김도인 기자님은 이런 기자회견 규칙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자님들은 또 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시간 제약이라든가 인원 제약 그리고 공간적인 제약들이 있어서 뭐 규칙을 좀 미리 만들어 놓고 서로 합의를 하고 진행해 가는 과정은 있는데 네. 이 반복적으로 사회자가 그 어떤 한국 기자는 한국 대통령에게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겠죠. 저는 특히 미국 기자는 그 규칙을 따르지 않고 한국 대통령에게 질문한 게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기자의 생명이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네. 자유로워야 되고 국민을 대표해서 아니 그 양국 간의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자기 나라 대통령에게만 질문하려면 뭐하러
이렇게 정상회담장에서 질문을 합니까? 그건 따로 하면 되잖아요. 지금 표디께서 말씀하신 반응이 예. 실제로 그 질문을 던졌던 미국 기자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두 명의 기자 모두 워싱턴 포스트 기자였는데요. 예. 기자회견 후에 SNS에 이제 입장을 썼습니다. 이렇게 썼는데요. 양자 기자회견에 있어서 미국 전통에 어긋나는 행위다. 그 네. 규칙이. 두 명의 미국 기자는 두 대통령 모두에게 관례대로 질문을 했고 한국 기자들은 바이든에게는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백악관 출입기자단 대표 기자인 스티븐 포트노이 미 CBS 방송 기자 같은 경우에는 백악관 기자들은 만약에 백악관에서 그런 지시를 했다고 하면 절대 따르지 않는다. 부적절한 개입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조금은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많이 창피한데요. 예. 네. 한국 언론에서는 일단 보도상으로 봤을 때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을 하지 않았어요. 기자회견하고 한 5일 동안 정상회담 언급 보도가 840건이 넘는데 이 중에 이 사안을 언급한 게 35건밖에 안 되고요. 네. 이걸 문제시한 보도보다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이든 대통령의 농담 이걸 이유로 해서 이것 봐라 역시 두 대통령 케미가 좋다. 이런 식의 조금 가십성 미화 보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 방한했을 때 네. 질문하라고 했더니 한국 기자들은 아무도 질문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중국 기자가 제가 해도 됩니까? 이랬던 게 또 떠오르면서 정말 부끄럽네요. 네, 비슷한 사례들이 좀 몇 번 있었죠. 네. 두 대통령 모두에게 질문을 한 미국 기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워싱턴 포스트 기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했던 질문 그리고 답변 많은 화제가 됐죠? 네. 이게 사실 21일이니까 벌써 시일이 좀 지났는데 예. 이게 왜 지금 다시 돌이켜볼 수 있냐면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급 2명, 차관급 1명, 3명의 인선을 했는데 내정을 했죠. 예. 모두 여성이었어요. 그랬죠. 특히 장관급 2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동안의 원칙을 좀 깼고 사실 그 2명 자리 모두 남성이었습니다. 원래는. 네. 낙마하셨는데. 예. 그래서 원래 그동안에는 능력 위주로 해야 되니까 여성 지역 안배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랬죠. 왜 이런 규칙이 깨졌느냐. 제가 말씀드린 워싱턴 포스트 기자와의 문답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던진 질문이 이렇습니다. 한국 내각에 여성보다 남성이 많다.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은 성평등 관련 부처를 해체하겠다고 했다. 한국에서 여성 대표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랬죠.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장관이라고 하면 그 직전 위치까지 올라온 여성이 많지가 않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관을 뽑으려고 보니까 한 차관쯤에는 여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렇다 보니까 또 비판이 나왔습니다. 뭐 구조적 성차별을 인정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후보 시절에는 없다고 그랬다가.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인선에서는 모두 여성으로 인선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어떻게 보자면 기자의 역할 그만큼 중요하다. 네. 예, 장관의 성비를 바꿀 정도로 기자 한 명이 질문 하나가 중요하다는 교훈인데 문제는 그 이후에 할 때는 이런 뭐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기 나라 기자 그 대통령 얘기만 질문하라고 이상한 규칙을 만들게 됐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네, 차후에 조금 개선이 돼야겠죠.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당선인 시절부터 조금 언론 대응에 문제가 조금씩 있었다고 제가 계속해서 소개해드렸는데 그 기자들 근데 무슨 그 조사까지 하고 뭐 배경을 내가 친한 사람 내라고 하고 어떤 기자는 또 출입도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김동인 기자 뭐 네, 아니요. 예. 이 질문을 한국 기자들은 사실 그동안 계속 했어요. 그렇죠. 예. 네. 왜 남성들만 있습니까? 라고 거의 매일 질문을 했어요. 맞습니다. 예. 한국 기자로서 상당히 좀 억울하신. 그렇습니다. 저도 생각을 못했네요. 왜냐하면 그러면 미국 기자가 질문해야 태도가 바뀌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네요. 예. 그것도 진짜 우리의 반응 자체도 조금 사대주의적인 느낌이 좀 있네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2명의 여성 장관 후보자 지명이 됐는데 야당에서는 또 상당히 강한 비판과 검증의 날 세우고 있죠. 예, 특히 비판이 집중되고 있는 거는 김승희 전 의원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돼 있는데요. 예.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역임했는데 이때 그리고 그 이후에 비례의원을 지내면서 했던 발언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5년 식약처장 재임 당시에는 이때 가짜 백수호 파동이 터졌는데요. 네. 이게 인체에 문제가 있는 독성물질이 발견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현안 보고 나와가지고 국회에서 인체 문제가 없다는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비례의원 소속이었던 2019년 10월에는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기억력이 걱정이다.
치매와 건망증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건망증은 치매 초기 증상이니까 대통령 건망증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챙겨야 된다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네. 이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막말 정치인을 또 지명했다. 국민의힘이 스스로 총선에서 공천도 안 한 인물인데 네. 장관으로 후다닥 급하게 인선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주의 말말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동인 기자,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